그거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 조사를 하는 조사 기관이 이제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서 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추세니까 추세는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아프게 받아들이는데 지지율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늘 경계하면서 반성하고 또 우리 스스로 각오를 다져나가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지율에 환호하거나 지지율에 위축돼서는 이를 그르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책임 여당의 일종의 함정 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5월 29일부터인가요?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됐죠. 개원식을 7월 16일 날 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늦게 개원식을 했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원 협상이 어떻게 해서 대화가 되다 무산되고 했는지를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야당은 총선의 그 패배를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당에 순순히 끌려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 우리는 얻어맞는 끝까지 얻어맞는 모양을 보여주자 하는 게 저는 야당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이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 있어서 주어진 책무는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야당과 대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야당과 대화한다고 해서 일을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감수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여당의 함정이다. 책임 여당의 함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서 이번에 7월 임시국회 부동산 3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 그거는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3법은 핵심은 그겁니다. 투기 근절. 근절이라는 게 뿌리를 자른다는 거 아닙니까? 뿌리를 완전히 투기를 없애겠다는 것. 그 다음에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 세 번째는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버리고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의 어떤 주변 이야기들이 온통 국민들의 정서를 파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온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불편해진 분들이 계세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분들, 집을 가지면 팔아야 될 분들 불편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공격의 타겟이 정확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이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저는 우리 부동산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집을 사거나 아니면 사지 않더라도 집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이 노력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짧았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7월 16일 날 개원식을 했어요. 근데 8월 4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매우 짧은 겁니다. 이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아는 분들도 개원 협상이 몇 차례 이렇게 무산되고 되풀이되고 무산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는 그 11석이 아니라 상임위원장 11석이 아니라 18석 다 가질 수밖에 없겠다 하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법 처리 시한은 너무 이게 물리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해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국민들께서. 그런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꾸 대화를 해서 저쪽이
이것을 회피한다는 걸 국민들이 알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불가피함인데 책임 여당의 함정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거는 비판 받는다. 원내대표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번에 어쩔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의 정치 문화가 왜 그러냐면 이게 독식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제도가 사실은 한 표라도 많으면은 대통령이 되고 뭐 이건 인사권을 다 갖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극한 대립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격차로 얘기든 아무리 적은 격차로 얘기든 우리의 정치 문화는 독식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독식 구조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럽의 몇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이른바 의원 내각제 플러스 의원 내각제를 하되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제도로 같이 병행하는 그런 독일식 제도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경우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권한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각제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이 극단적 대립 정치 문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놓여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개헌 얘기까지 나와야 되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보다 좀 더 줄이고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의회를 여야가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우리가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크게 이제 갈립니다.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총리와 대통령 간의 권력을 분산해서 국회에서 총리를 뽑자 이런 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거는 근데 아마 사실상 말이 그게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지 그거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정부를 운영하는 주체를 둘을 두고 대통령과 총리 둘을 두고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예를 들어 내정을 주고 대통령에게는 외치를 주고 그리고 실권을 가진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 이거는 사실은 약간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게 바로 그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실권 있는 실권 있는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뽑겠다고 우리는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제도 또한 좋은 현상을 보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비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야당이 어쨌든 이번에 그런 토론에 참여하는 건 뭐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토론만 하고 표결 안 하고 나갔어요. 그 토론이 반대 토론이거든요. 네. 반대 토론을 했으면 반대 표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론만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 눈에 보칠 때 우리만 그 법안을 처리한 모양새로 비치잖아요. 그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선전은 실컷 하고 실제 행동은 안 하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국민들이 언제까지 속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뭐 국민들께서 지금 잠시 이제 몇 가지 사안 때문에 불편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국민들이 그런 것을 다 구별해 내실 줄 알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그런 프레임을 유지해 나가는 건 일부 언론들이 물론 도와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대를 하겠지만 저는 그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부 대통령 말만 이렇게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 시절이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행정행위가 법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법은 근데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거든. 국회에서 만들어 줘야 공무원들이 움직여요. 예. 그게 이미 거의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과거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자체가 통법부라고 네, 통법부라고 얘기를 고수기 이런 출장소 이랬는데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고위당정뿐만이 아니라 당정회의를 상임위원회별 당정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당정회의뿐만이 아니라 타스크포스가 구성이 되면 그 팀과 또 해당 정부 부처 당국자들과 다양한 형태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지금 사실상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죠. 당과 정부가.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협치는 어느 한쪽의 손바닥 그런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협치가 아니다. 독재다.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보기에 독선입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이런 의석 구조를 만들어준 것은 어쨌든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당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바가 크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만들어낸 정책이나 우리들이 국민들의 명을 받들어서 입안한 정책들에 대해서 대화할 자세는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얘기 안 하겠어요. 이런 건 야당으로서 정말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냥 정리를 하자면 협치라는 게 꼭 야당의 뜻을 다 야당의 정책을 다 받아줘야 협치냐 하고 거꾸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 제가 좀 기대를 하는 것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을 지금 바꾸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꾸면서 지금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우리 당의 정책과 유사한 그런 정책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일 그렇다면 대화는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 협치도 보다도 지금보다는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당으로 인식되어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거든요. 정치가 아니 우리 사회 힘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을 위해서 정치가 일한다는 건 그거는 난센스죠. 가만 놔두면 완전히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정치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나마 균형 있게 고르게 배분할 것인가 이거를 논의하는 게 정치죠. 근데 그냥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자는 건 그건 정치가 처음부터 애초부터 아니죠.